소유하는 홍성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복은 입고 왔는데요. 제가 땀이 많이 나가지고 옷들이는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사님도 계시고. 예, 저는 사실은 전공을 뭐 유학을 하거나 사상사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현판으로 보는 선비 문화인데요. 워낙 선비 문화, 선비도 어렵고요, 문화도 어려워서 이 선비 문화를 중심으로 전체를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현판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쪽 지역,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현판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었고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을 가보셨으면 아마 현판 전시실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동은 한국국학진흥원을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에 있는 현판들을 대부분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쓴 글도 많고 글씨도 많아서 현판에 대한 연구는 지금 안동 국학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현판이라는 걸 조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좀 조사를 진행을 했지만 현판이라는 것을 주제로 전체를 조사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사, 제가 연구 책임자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유학 또는 선비 문화를 향후에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과제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교문화자원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현판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세 군데를 제가 좀 뽑았습니다. 하나는 한벽당, 그 다음에 무성서원, 그리고 향료는 사실 현판이 중수기를 빼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고장에서 많은 현판이 있는 광활루, 강의록에는 광활루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의 현판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학을 전공하진 않았는데요. 유학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호남 호서 지역의 근현대 유학자의 사회관계망 분석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제 8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아마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스템으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의 근현대 유학자 임명 DB가 만들어지고요.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유학을 지금 귀동냥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점에서 사실은 현판도 좀 주목을 하게 되고, 문제는 왜 21세기에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왜 하필 선비문화일까? 라는 거죠. 사실은 국립전주박물관이 선비문화를 메인 주제로 특색이 있는 박물관으로 조성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립전주박물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선비문화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비문화의 어떤 중심으로서 박물관이 기능하겠다라는 거고, 다만 전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히 전라북도 지역의 선비문화를 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문제는 전라북도에 대한 전라북도 유학자 또는 저희들이 선비라고 부르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일천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라북도에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선비 문화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선비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마다 각기 다른 약간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시대의 선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쓸까? 선비는 청빈하다. 과연 청빈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21세기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미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선비는 유학자, 유자를 가리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선비하면 유학자라고 하는데 이 등식이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학자라 하더라도 선비의 정신에 어긋나는 유학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유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비의 정신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선비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이덕무의 글에서 보면 마지막 줄인 것 같아요.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데 의당 거울처럼 닦아야 된다. 이건 뭔거니? 사실은 선비라는 것은 꾸준히 자기를 갈고 닦는 사람, 그리고 그 갈고 닦는 것이 유학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21세기의 선비를 다시 보게 되는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유교 문화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던진 화두는 조선시대 이전의 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500년 동안 한 나라의 근간, 이념체계였고 또는 조선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 또는 학습 또는 교육되었던 수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유학의 본질이 출세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본질을 가르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을 가르치는 학문이 사실은 근현대로 넘어오게 되면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공자가 뭐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식의 책인가요? 마치 조선이 멸망한 것이 모두 유학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되던 경우들이 있었죠. 저는 이 부분은 유학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유학자 또는 유학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건 아니고요. 그 유학의 가르침을 정치에 잘못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유학의 어떤 이념 또는 유학의 사상체계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유학의 본질적인 가치에 벗어난 유학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다수의 정치꾼들에 의한 잘못된 인식들이 마치 유학이 나라를 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유학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충 또는 뭐 효 그렇습니다. 또는 뭐 인, 의, 예, 지 뭐 이런 말들을 쓰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람다움 뭐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현대사회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봅니다. 게임하느라 바빠서 자식을 굶겨 죽이는, 또는 자신의 놀이 또는 자신의 쾌락 때문에 자식들을 때리거나 가두거나 묶어두는, 그리고 부모의 몫을 찾으려고 하는, 그렇죠? 실컷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식이 남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그 유산을 가로채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에 있어서 저는 유학의 본질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유학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파할 것인가, 그 수단의 매개가 바로 문화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논어맹자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자만 가르치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학문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교육하는 가장 훌륭한 자원은 현재 남아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유교 문화 자원,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형태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도지사 이건 7기가 대두되면서 전북유학의 재발견 또는 전북 역사의 재발견을 추진을 하면서 전북유학이라고 하는 단어,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자, 이런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에 대한 일반적인,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전라북도는 늘 패배주의적인 감수성, 패배주의적인 인식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신문들은 정권이 바뀌면 도내 출신 장관이 몇 명이었냐를 가지고 홀대받는다든지 뭐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안 그러죠. 경기도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역사를 주도했던 시기가 없다. 그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니다, 우리 후백계 수도였다, 이런 거. 사실은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 사실은 전북유학이라는 단어는 학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용어입니다. 한국의 유학의 흐름에서 1896년에 13도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13도의 지명을 따가지고 학문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전북유학은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전라유학하면 그나마 조금 설립할 수도 있고, 사실은 큰 의미로 보면 기호살인 계열입니다. 사상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뭔가 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185만 명의 도민들, 그 도민들이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부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남이나 충남이 아닌 전북. 이 바로 전북에서 전북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지역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중요하다라고 끝없이 이야기했던 게 유학입니다. 유학은 본질, 본성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려면 사실은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지식인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면 이 지역의 정체성은 설명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차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들은 거라고는 똥밖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 자동차가 아깝죠. 우리는 자꾸 그 차만 본 겁니다.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차가 좋네, 아파트가 크네,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저는 유학을 다시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유학에서도 저는 근현대 시기의 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했냐가 아니고, 나라가 망했을 때 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을까를 보는 게 중요하다. 저희들이 일이 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못부터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역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봐, 내 말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터진 것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하면 조선시대 유학만 생각합니다. 저는 유학자들이 철길을 가고 있는 기차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학자들. 자동차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배가 둥둥 바다에 떠다니는 걸 보고 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유와 민주, 신분제가 철폐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서구 유럽의 사상이나 가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설명을 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그 방향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까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 일반적으로 유교문화 자원 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의 자원, 무형의 자원을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원들의 유형입니다. 그렇게 보면 향교, 서원, 사우, 그 다음에 누정, 제실, 그 다음에 정려나 효열비, 그 다음에 신도비, 묘비 뭐 이런 것들이 유형의 자산으로 우리들이 유교문화 자원이라고 우리들이 현재 부를 수 있는 시설들이 이러한 시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유교문화 자원들이 주위에 있는지를 거의 모르고 가십니다. 바로 이 전주 역사박물관, 아니 국립전주박물관하고 전주 역사박물관 바로 지금 거리에 효자비가 하나 있죠. 잘 모릅니다. 우리들은 스쳐 지나가듯 늘 보는데 그것이 유교문화 자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옛날에 남겨놓은 뭐 이런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뭐 저런 게 또 하나 있네? 뭐 이런 정도의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저희 대학교 개설서 수준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향교죠. 향교는 잘 아시다시피 초급 교육기관이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름 일교 원칙에 의해서 모든, 요즘 말로 하면 자치단체, 모든 자치단체에는 반드시 하나의 향교를 두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일교 원칙, 하나의 고을에는 하나의 향교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자치행정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향교부만 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 늘 모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게 지역 차별이라고 뭐라고 하니까 향교도 없는 동네에서 왔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신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 저희 14개 시군 중에 그 시군에 이름이 붙은 향교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때는 행정구역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향교가 지금 자치단체, 지금 행정구역에 향교가 3개, 4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조선시대 때에는 3개,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향교는 사실은 국립기관이죠. 국립기관인데 왜 이 향교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을까? 왜 이 향교의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의 글들을 보면 향교의 이제 그 선생님이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훈도 교수라는 명칭을 쓰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보다 더 글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향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향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 부분은 향교의 교육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된 상황 때문에 그렇겠죠. 향교의 교육이 더욱더 매력적이었다면 교육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근데 향교의 교육적인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공교육의 시스템의 붕괴, 그래서 사교육이 더 커진다,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교인 공교육이 무너지게 되고 사교육인 서원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사회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 굳이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향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향교의 학생이 되면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교는, 그리고 공교육의 시스템은 조선시대 때에 아무리 그게 교육적 기능이 없어진다 해도 없애버리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서원이죠. 조선 후기가 되면 많은 분들은 서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종의 서원철폐령을 생각을 합니다. 서원철폐령,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게 바로 이 서원 때문이야. 그래서 다 없애버려야 돼. 막 이런 거죠. 모든 어떤 사회적 현상들은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도 있겠죠. 저희들이 서원철폐령을 통해서 47개만 남겨두고 모든 서원을 철폐했던 것은 그 시기에 서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기능,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종대의 시대적인 문제가 서원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예를 들어서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서원철폐령은 내려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저는 서원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서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능, 원래 본래적 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그 기능을 하는 그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서원이 생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서원을 도구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거죠. 서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서원에 몰려든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 행동이 나라를 더 부패하게 만들었고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그 본상이 되었던, 그 본원이 되었던 서원 문제를 끄집어내는, 정리해야 되는 게 아마 고종대에 가장 필요한 과제였을 겁니다. 저는 전주, 특히 고종대의 전주를 보면 제가 조선왕실의 본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왜 대한제국기에 전주에 이렇게 고종황제가 뭘 자꾸 세우지? 비석을 세우고 소위 말하는 조선왕실의 성역화 사업이라는 걸 막 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처음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 그게 초심이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조선이 건국되었을 당시의 초심, 그 초심을 찾는 것이 조선 왕실을 바로 세우는 가장 첫 번째의 액션 프로그램이죠. 가장 첫 번째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다. 즉 왕실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예절. 예를 들면 먼저 그 집에 가장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먼저 먹지 않고, 그죠? 소리내어서 먹지 않고, 저희 밥상머리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 밥상머리 예절 지금 다 없어졌죠? 왜? 저희 딸 7시 10분이면 학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생활 패턴들도 안 맞고 사는 게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집안의 어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찾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렇게 권위를 찾는 게 지났으면 가정의 권위, 가정의 권위는 어떻게 형성되지? 저는 이 답을 찾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족이 구성원이 있으면 그 구성원이 어떠한 방식, 전근대 방식이든 근대적인 방식이든지 간에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하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별로 합의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민법의 조항이 지금 올라가죠. 부모님들이 어린애를 체벌할 수 있는 민법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질 겁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으니까. 이제는 훈육을 하더라도 매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뀐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저는 훈육을 할 때 여기 혹시 매를 한 번도 안 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둘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를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하나 있었는데 절대 화난 상태에서는 때리지 않았어요. 제가 화났을 때 절대 때리지 않는 거죠. 기준을 정하고 정도에 맞게 훈육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리냐 안 때리냐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그것만 바라봐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의 역기능을 고려하지 말고. 지금 전라북도는 그래서 무성서원 하나만 남고 다 없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지런히 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쁜 것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그래서 만들어질까요? 나쁜 짓 하기 위해서 또 서원을 복설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후는 뭐 제사 사당이죠. 사당. 이 부분은 뭐 과거 그 이전 삼국시대 때부터 선조봉사하는 것,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자신의 조상들을 모시는 것, 어떻게 모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특히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경묘가 만들어질 때에 올린 상소도 보면 민가,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시조를 모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조선 왕실은 왜 그렇지 않냐 라고 해서 조경묘 만들자고 하죠. 그만큼 조선 중기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료로 됩니다. 굉장히 많죠.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사후와 제실, 구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과 사후와 제실, 이 구분들이 명칭만으로 보면 현재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실인데 그냥 무슨 사라고 붙인 경우도 있고요. 서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데도 그냥 서원으로 붙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조봉사를 위한 선조 숭배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사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서원과 사후인데요. 사실은 이름으로서 구분들을 저희들이 하긴 하지만 내용이 기본적으로 좀 틀립니다. 명칭은 뭐 이렇게 씁니다만 목적이 좀 틀리죠. 목적은 서원의 경우에는 사문지능 또는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기능과 교육기능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서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후 경우에는 제한기능이 좀 강합니다. 사후에서는 교육기능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었죠. 그래서 물론 그 대상이 누구냐, 제사를 모시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일반 제실과 사후로 구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학자를 제한을 하게 되고요. 사후 경우에는 충절인들, 그 집안에 또는 인근 집안에 그래서 사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 보통 서제, 정사 이런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서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적 기능만 있는. 그러니까 제사 기능이 없는 게 대체로 무슨 서실 또는 무슨 정사 또는 뭐 무슨 당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정입니다. 이 누정은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서원과 사후라고 하는 게 제향과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면 누정은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교육하는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풍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 지역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전라북도 지역은 누정문화라기보다는 모정문화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누정과 모정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경상도 지역 경우에는 누정문학이 강했던 곳이고요. 사실은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에는 모정문화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 농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적 기반 사회에 있어서는 모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정과 모정을 구분하는 몇 가지의 방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징적으로 누정은 안에서 밖을 보는 공간입니다. 누정은 안에서 밖을 보는 공간이어서 경치가 안 좋은 곳에 누정이 절대 세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누정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모정은 안에서 밖으로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정은 회의의 공간입니다. 여론의 공간이고요. 누정은 사실은 풍류의 공간입니다. 즐기는, 그래서 문학적 공간들이 더 오히려 큽니다. 그러니까 모정에는 시판이 없습니다. 전라도의 모정을 뭐 역사가 오래된 모정도 많지 않지만 모정은 왜? 모정은 마을씀들이 일하다가 들어와서 화합의 공간, 뭔가를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계속 새롭게 바뀝니다. 계속 새롭게 지어지게 되죠. 그러나 누정의 경우에는 풍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풍치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정에는 시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시를 적어서 새겨서 걸어놓은 판이 거의 없죠.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모정은. 그러나 누정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누정과 모정이라고 차이하면 전라도는 오히려 모정 문화에 가깝다. 그것은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드러나는 곳이, 그래서 모정의 향유계층, 즉 모정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누정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정의 경우에는 그 마을의 구성원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멋있게 말하자면 대동의 공간일 수 있지만, 누정은 특정한 계층들에 의해서 향유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정을 뭐 붙이는 명칭은 굉장히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죠. 누정,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단독된 건물들로 이었고, 그 건물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일 거냐, 무슨 루로 붙일 거냐, 당으로 붙일 거냐, 무슨 대로 붙일 거냐, 이런 차이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누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누정이 조금 상류계층들의 풍류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풍류를 즐기는 계층들이, 즉 양반들이라고 한다면 전라도에도 양반이 있죠. 전라북도에 양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의 또 다른 향유공간으로서의 누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는 그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류 등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어떤 기본적인 속성은 주로 시를 짓는 풍류적인 성격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제실도 포함을 했는데요. 이 제실은 워낙 편차가 커서 오늘 강의 내용에서 제가 제실은 다 빼고 통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사 지내는 공간 주로 문중들에서 선현의 제사, 시제, 기제를 지내는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곳이고요. 건축적으로, 공간적으로, 즉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실도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제실들이 전라북도에 많은데 1년에 몇 번 안 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저희 학인당 백낙중 지려, 백낙중의 정려입니다. 그래서 정려는 국가에서 내리는 거죠. 예주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효자, 효열비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때에는 효자를 표창하거나 정려를 표창, 충절을 표창하는 것은 예조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조에서 발급을 다 해줘야 저걸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난다고 바로 저걸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경제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국가에서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표창을 받고 본인들 문중에서 이렇게 세우는 경우들이 있죠. 주로 이제 문에, 이렇게 홍살문에 이런 정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문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정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런 현판이 이런 누각 안에, 이렇게 건물 안에 단독으로 모셔서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정려라고 이야기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효열비 굉장히 많죠. 효열비는 지금도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섬진강 마을에 가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자, 어쨌든 효행과 열행을 하기 위해서 비를 만들고 누각을 만들어서 보존하는 이런 것도 효열비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비는 대체로 이제 정이품 이상이죠. 정이품 이상의 고관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행적을 적은 비를 길가나 또는 묘가 있는 근처에 세우도록 허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도비를 세웠다라고 하면 적어도 정이품 이상의 고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선 후기 말기쯤 오면 많이 세우죠. 그리고 조선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돈 있으면 다 세웁니다. 돈 있으면 다 세우게 되어 있죠. 원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수나 저렇게 갓을 쓸 수 있는, 옥괴석을 쓸 수 있는 비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다 격에 맞춰져 있는데 요즘은 돈 있으면 다 합니다. 예. 예. 지금으로 하면 차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게 딱 맞지는 않는데요. 차관이나 또는 국자급, 부의사관이죠. 이 정도로도 뭐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시 묘비는 인간이 죽은 사람, 특히 조상을 기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바로 묘비입니다. 묘는 그 돌아가신 분의 일대기를 다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조상을 모시는 또는 기억하는 수단이 바로 묘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뭐 광개토대왕 비처럼 그 왕의 치적을 적은 것도 역시 비석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돌에 새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돌에 새긴 것이 1000년, 2000년 이상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기억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비석류, 돌에 뭔가를 새겨서 기억하는 것, 바르게 살자 특히 나중에 보면 아마 이제 바르게 살자 비가 몇 개나 있는지 이거 다 조사하러 다니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자연보호헌장 전국에 다 만들어집니다. 모든 국립공원, 도립공원에 자연보호헌장은 다 만들어지죠.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연구 대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비석을 세우거나 탑을 만드는 거죠. 기념비. 그래서 뭐 충원탑. 이승만 대통령이 쓴 그 충원탑이라고 하는 글씨가 전국에 인쇄되어 가지고요. 전국에 뿌려져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시대에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자원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도내 현판 조사 전수 사업을 했는데요. 전수조사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기존에 보고되었던 조사 내용 중에 저희들이 현판이 달려있을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추출을 하고 그 모든 자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한 811개소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현존하지 않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없어졌거나 없어진 거죠 대부분. 그걸 빼고 나면 661개소를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 저희가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조사를 못한 공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향교가 26개소, 전라북도가 26개소가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의 전라북도, 지금의 전라북도는 26개의 고을로 나누어져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야기는 지금은 14개 시군이죠. 그러니까 14개 시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원은 85개소 정도고요. 사후가 140개소, 그 다음에 서실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게 9개소. 저희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조금 꼼꼼히 봤는데 숫자가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누정은 197개소가 있고요. 제실은 204개소 정도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원의 분포 현황을 보면 그 자치단체, 그 시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조금씩 드러났는데 예를 들자면 향교 경우에는 그 부분 3개, 2개 있는 데도 있고 익산은 4개가 있고 정읍도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는 어쨌든 이 숫자만큼의 고을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원도 이렇게 쭉 보시면 김제가 12개인데 완주가 12개입니다. 근데 저 완주는 어디로 포함이 돼야 되죠? 예, 전주로 포함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주군에서 고산면만 빼고 고산면하고 고산면 저 위에 있는 운주면 고산면의 북쪽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전주였죠. 1935년까지. 그러니까 저 숫자는 사실은 행정구역으로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때까지의 어떤 행정구역으로 전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도 이렇게 보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제실인데요. 임실이 110개가 있죠. 다른 데는 그러면 순창은 제실이 없냐? 아닙니다. 그 제가 제실은 뺀 건데 제실은 조사들을 많이 안 했어요. 그 임실은 우리 임실에 있는 우리 학예사 선생님께서 임실에 있는 모든 제실을 다 조사했습니다. 현대 것까지. 대체로 다른 지역은 일제시대 이전 것만 조사를 했는데 현대 60년대 70년대 세워진 제실까지 다 조사해서 임실이 110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 저희들이 제실은 다 조사하려면 한 2, 3년 조사해야 됩니다. 2, 3년 조사해야 되는 게 모든 마을을 다 다녀야 되거든요. 제실의 유무를 조사하려면. 그래서 이 제실은 사실은 철저히 문중 중심의 자원이긴 합니다만 어떤 현재의 이 통계만 가지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좀 표시해보면 등락들이 좀 표시가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정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활동이라고 보면 고창, 그 다음에 임실도 누정이 많죠. 장수 누정 많고 정읍 많고 남원 많고 김제 많고. 그래서 대체로 아마 저런 지역들이 유교적인 문화자원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향교는 26개 수고요. 26개 수를 다 외우면 저희 대학원생들도 못 외웁니다. 26개의 지방현을 다 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아마 많이 아시는 게 고창이죠. 고창은 워낙 이 세계 향교가 특색이 강해서 무장, 흥덕, 고창 이렇게 되죠. 익산의 경우에는 금마가 익산 향교잖아요. 그 다음에 황등, 여산, 함열 이렇게 4개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저게 통합이 되잖아요. 지금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향교는 공교육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조선이 딱 멸망하면 1910년에 딱 멸망하고 나서 저 향교는 어느 소속으로 갔을까요? 라는 문제. 저 향교에 출입했던 유학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것은 일본이 조선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서 14개 시군으로 만들 때 가장 약한 곳을 소재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고창입니다. 고창은 무장, 흥덕, 고창인데요. 조선시대 때까지 가장 고을의 세가 컸던 곳은 무장입니다. 그 다음에 흥덕이 컸고요. 고창이 제일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창으로 군청 소재지를 만들죠. 정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읍이 조선시대 때 가장 약했던 곳입니다. 고부가 제일 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때 지방행정구역을 하고 군청 소재지들을 두는 걸 보면 역시 철저히 일본 애들이 계산하고 들어간 겁니다. 계산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창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느냐. 고창은 무장과 고창은 나주목에 속했어요. 흥덕만 전주에 속했습니다. 목체제에서도. 그러니까 흥덕은 전주 쪽으로 많이 일을 보러 다녔어야 되고요. 무장하고 고창은 나주 쪽으로 일을 보러 많이 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서로 이질적인 공간을 통합해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창에 가시면 흥덕 양반들하고 무장 양반들하고 고창 양반들이 서로 약간 이런 약간 상대 향교 지역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그런 어떤 지역적 정통의 속성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쭉 이게 26개의 향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모든 향교의 대성전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향교는 조선시대 때 공교육인데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의 근대 교육을 이식하는 과정에 향교를 손대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 대신에 일본인들이 손댄 게 어딘 거니? 지방 관아들입니다. 관아. 그래서 관아터에 학교가 많이 들어와요. 관아터에. 고구도 마찬가지고 무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청 건물들은 철저히 파괴하고 없애는데 향교는 그대로 노타치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향교의 대성전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향교는 존속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왜 존속시켰을까? 목적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은 85개소 정도가 조사되었는데요. 저희가 문헌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보면 120개소 정도의 이름이 현재 도출이 됩니다. 현재 현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건 85개소 정도이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사했을 때는 한 120개소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은 이 서원은 무성서원 빼고는 전부 다 일제시대 이후에 다 만들어진 복설된 서원들이고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23개소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향교의 경우에는 모든 향교가 그대로 존속되었는데 서원의 경우에는 회철됐다 하더라도 건물이 싹 사라진 건 아니죠. 서원이 회철됐다 하더라도 건물이 모두 다 부서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떻게든 서원이라는 이름은 싹 없어지고 그 서원을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 다 해산되었지만 건물이 남아 있었던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뒤에 나중에 복설이 되고, 그렇죠? 복설이 된 문화재로 지정된 건 새로 지은 서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설이 되면서 복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다시 지었다는 게 아니고요. 서원을 다시 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서원을 다시 열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23개소 정도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는 140개소 정도가 일단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고창, 김제, 남원, 그 다음에 정읍, 그리고 완주하고 전주하고 합친 수, 전주는 상대적으로 사후가 적습니다. 그것은 전주라고 하는 도시공간 자체가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전통도시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문중 중심의 공간들이 많지 않죠. 전주는. 그죠? 전주에 뭐 어느 성씨가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후가 많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헌 자료에서 현재 조사한 바로는 한 170개소 정도의 사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들을 했고요. 그 중에 한 140개 정도가 지금 현존하는 거죠. 물론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로 보면 이 정도의 현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원 사후를 합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서원과 사후가 조금 성격이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서 통합해서 보면 이 부분은 저희 전남대 윤선자 교수님이 연구하신 건데요. 서원이 회철되고 난 뒤에 얼마만큼 다시 만들어지는지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72년에서부터 그러니까 서원 철폐령이 있고 난 그 다음에부터 해서 일제시대가 끝난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4년까지 보면 27개소가 복설이 됩니다. 다시 서원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45년도부터 2005년도, 이게 2005년도 통계까지만 했는데 복설이 79개소고요. 그 다음에 신설이 72년에서 44년까지 42개가 신설이 됩니다. 42개가. 그 42개가. 그리고 45년도부터는 53개소가 신설이 됩니다. 서원과 사후가 대부분 아마 사후들이 많을 텐데, 신설은 사후들이 많을 텐데, 이야기는 뭐냐? 조선이 일단 망했어요. 조선이 망했고
공식적으로 서원철폐령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 서원철폐령이 끝나고 난 뒤에, 있고 난 뒤에 주로 72년도에 바로 복설되진 않았겠죠. 주로 저 복설된 시기가 일제시대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복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일까?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일까를 연구해야 된다. 왜 1920년대, 30년대 되면 재밌는 것은 특히 우리 지역에도 들면 금재 선생님이나 유재 선생님이나 대부분의 호남 삼재라고 일컬어지는 선생님들의 유학적인 활동 시기, 본격적으로 글을 쓴다든지 하는 활동 시기가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까지는 상소도 올리고 그러죠. 금재 선생님도. 그리고 나서는 활동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염제야록 때 등장하죠. 1935년도, 34년도 이때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1920년대 말 30년대에 들어가면 유학자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회적 현상도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굉장히 많이 유학자들이 활동하고 성과를 보이는 게 역사책을 쓰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동사강목, 그러니까 연재 선생을 비롯해서 연재 문화, 특히 연재 문화의 제자들이 역사책을 많이 씁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남원이 굉장히 주목해요. 남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남원 향교에서 역사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런 현상들로 본다. 그래서 없어졌던 서원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다시 만들어지기는 시기가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 굉장히 많았고요.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시기적 특성이 근현대 사회의 유학이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기능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그게 다시 기능하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밀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누정 197개소입니다. 누정은 저희가 별도로 문헌 자료를 조사는 안 했습니다. 누정은 사실은 조선시대 때 읍지에 보면 누정이 다 나오죠. 누정이 다 나옵니다. 일단 리스트를 뽑긴 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너무 많기도 하고 정리는 안 했고요. 고창 지역에 39개소로 이렇게 많은 것은 고창에서는 고창군에서 문화원 쪽에서 고창에 누정해가지고 시리즈로 쭉 조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만큼 조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 했는데 못 찾은 것도 있습니다. 참 어쨌든 그리고 임실 역시 많고요. 정음 많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유교문화자원들을 쭉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연구도 안 되어 있고 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해도 한계가 늘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출신의 유학자들의 학맥 계보를 다 엮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게 사실은 기호학맥의 간제까지 딱 내리고, 간제 선생 제자들은 다 문인록이 남아있어서 정리가 끝나 있죠. 그런 것들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다만 전라북도의 유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니 전라북도는 근대 유학이 완성된 곳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랑할 수 있다. 한국의 유학의 어떤 사상이 쭉 내려오게 되죠. 대학교 다니실 때 아마 열심히 이렇게 들으셨던 학맥들, 그다음에 사단칠정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뭐 철학적인 논쟁, 이 논쟁이 쭉 내려와서 최종 결정 종집으로 탁 찍은 곳이 바로 전주. 그게 바로 간제 전우 선생. 적어도 사상의 논쟁에 관한 한은 간제 선생 때 일단락된 것으로, 즉 종합적으로 집대성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유학자들이 선택했던 처변 3사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지식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자정순국하신 분들이 있고, 그죠? 의병으로 나가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 간제 선생이 택했던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제 선생이 길러냈던 제자들이 현재 한국의 유학계를 주름잡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전주에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대부분 다 애매한 성균관에 지금도 성균관이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의 관장을 지냈던 부분이 대부분 간제 계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간제 선생님의 제자들이 많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간제 선생님의 제자인 금제 선생님, 금제 선생님의 제자가 바로 제 은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웠죠. 저는 사전 제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지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희 은사님도 저하고 보면 같은 사전 제자가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근대 유학을 설명해 줘야 된다. 나라가 망했을 때 유학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계속 공자왈 맹자왈만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간제 선생님이 했던 말이죠. 나라를 되찾았을 때 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아도 안 된다. 그럼 많이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말이 없으면 나라가 망해도 결코 이런 거죠. 그런 걸 실천했던 게 간제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실천력이 그 뒤에 20년, 30년대 전후 또는 60년대 전후에 한국의 어떤 유학의 새로운 운동들이 나타났을 때 기반이 탄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유학은 이 전통문화와 유교문화의 관계성이 조금 모호합니다. 저희는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전통문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유학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그런 농경문화 기반의 백성들의 문화들 속에 양반들은 또는 지식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지? 이 부분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향유계층에 의해서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라북도는 얼굴을 가리고 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탈춤이 없어요. 왜 전라도에서 탈춤이 없죠?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냥 없다는 게 중요한 거고 왜 없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배계층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 그것은 탈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징성이 지배계층의 갈등이거든요. 그게 허용될 수 있었던, 그거 얼굴 가리고 하지 않아도 허용될 수 있는 문화적 깊이가 있다는, 그것을 학문적으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별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전라도 유학을 할 때 이 지역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현판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10분 쉬면 되나? 예, 10분 정도. 그러면 지금 저 뒤에 시계로 정각이니까요.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판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1시간 동안 어머니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현판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개념적 정의인데요. 저희들이 흔히 현판 또는 편액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구분해서 쓰십니다. 현판하면 주로 이렇게 대웅전이라든지 대성전 하는 건물의 당호나 문호를 현판으로 보통 이렇게 부르시고, 그 안에 이제 중숙이나 또는 실을 새겨서 놓은 것들을 편액이라고 보통 부르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제 나무에 새겨서 또 걸어놓는 게 주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둥에 세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절에 가시거나 또는 서원이나 제실이나 향교에 가시면 주련을 달아놓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현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나 그림을 새겨서 문이나 벽 위에 다는 널판,
편자라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편액은 종이, 비단, 널판지 따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편액은 그러니까 나무만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안이나 무늬에 걸어놓은 액자, 뭐 이런 게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개념입니다. 표준 국어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련은 기둥이나 벽 따위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이렇게 대성전, 뭐 태산사, 강수제, 현가로, 무성서원에 있는 현판입니다만 요걸 보시고 편액이라고 부르진 않죠. 대부분 다 이런 당호로 붙이는 것들은 현판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렇게 쓰십니다. 많이들 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를 써서 걸어놓은 거나 이렇게 중숙이나 기문, 그러니까 그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연혁을 써놓은 것들을 흔히 기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 사람들은 호를 하나 지어도 기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호를 하나 내려줄 때에는 그 호에 담긴 뜻,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문장을 이렇게 쭉 그걸 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연유를 써서 정리해 놓은 문체, 글을 흔히 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활루기 하면 광활루에 대한 연역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중수기 하면 중수한 내용을 적어놓는 게 중수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편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련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현판과 편액에 대한 개념은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사료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현판은 판을 글자 그대로 보면 판을 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판을 거는 행위를 현판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벽 위에 현판에다 육갑을 쭉 버려서 기록하고 이면은 편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죄송합니다. 못 짜네요. 임금이 현판의 제형에 고려 의종의 시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시를 새겨놓은 것을 또 현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스로 경축하면서 경물을 보고 시를 지어 널판에 새겨 달겠습니다. 널판에 새겨 달겠습니다가 현판입니다. 그러니까 판을 건다라고 하는 행위도 한자에서는 현판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의 명칭이라고 우리들이 쓰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편액도 그냥 현판이라고 하는 경우들, 즉 달려있는 판 이런 의미로 사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벽에 달려있는 판에 고려 의종의 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번역을 우리는 현판에 의종의 시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판을 고유명사로 할 거냐, 달려있는 판 또는 판을 달다 라고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은 쓴다는 의미고요. 설문회자에 보면 편은 쓴다는 의미고 액은 이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지방 같은 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조번방 4글자 편액은 선왕의 어필이다 면 제조번방 4글자 크게 써서 붙인 거죠. 일반적으로 현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흔히 생각하기에 그것은 또 여기서 보면 편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대에는 모근의 시판과 우암의 편액이 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위층 대성전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대성전도 편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저희들이 흔히 현판이라고 부르는 건물의 명칭들, 그죠? 건물의 명칭, 대성전, 태산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편액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나머지 시판이나 기문이나 이런 것들은 현판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판은 편액이나 주련을 포함한, 즉 걸려있는 판이라고 하는 통칭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현판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편액, 그리고 시를 적어 놓은 것들은 보통 시판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시를 써놓은 판, 이런 판이죠.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그런 개념이어서 현판은 건물에 걸린 판자를, 널판을 총칭하는 게 현판이고, 편액은 건물의 이름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새긴 널판, 그러니까 기문을 새겼다라든지 시를 새겼다는 목적을 가지고 새긴 것도 편액이라고 이야기한다. 건물의 명칭나 대부분 조금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일반 용어로 많이 고착이 돼서 저희가 편액이라고, 현판을 편액이라고 어디 가서 설명을 했더니 왜 자꾸 틀리게 말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현판이라고 통칭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죠. 이건 뭐 테두리나무, 여무판, 뭐 바닥판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현판을 다 정리해봤는데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시를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 22개소 정도는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조사를 저희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5,574개 정도가 있고요. 향교, 서원, 사후들이 약 800개, 서원하고 사후가 800개 정도 있고, 누정이 1823개로 가장 많이 현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누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시를 짓는 현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원이나 사후에는 시판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전치가 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서원 사후별로 현판 개수, 그 다음에 편액 개수, 그 다음에 기문 뭐 이렇게 정리들을 저희들이 좀 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향교 경우에는 교육 기능이 많죠. 서원도 교육 기능과 제향 기능, 사후는 제사 기능. 그래서 이 세 개의 시설에는 시를 적어 놓은 현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거기는 주로 기문류가 대부분입니다. 기문. 그래서 어떠한 내력을 적은 건데, 내력을 적은 것도 여러 종류가 좀 있습니다. 좀 더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건물을 짓게 되면 꼭 새기는 게 하나 있는데, 출연하신 분들, 즉 의연금을 내신 분들 명단을 거의 대부분 또 적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만들 때 그걸 창건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건기, 중건기, 중수기 이런 식의 기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기, 어디에서 옮겨다 놨으면 이건기. 그러니까 건물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내용들을, 사업을 한 내용들을 기문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교, 서원, 사후 경우에는 그 기문을 분석해 보면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이 건물을 중수했다, 옮겨왔다, 다시 지었다 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이 나오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연금을 낸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걸 연구한다는 것은 저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조선시대가 261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상이 저렇게 많습니다. 미상은 현판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연도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갑자년 이것만 있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년하고 이름만 있는 겁니다. 작성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구를 하면 밝혀질 수는 있죠. 연구를 하면 밝혀질 수 있지만 그 내용만 딱 보고 이것은 언제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게 또 기문의 한계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광복 이후에 426개, 이게 뭐냐, 서원사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몇 개가 전부 일제시대 이후로 만들어진 것도 많고요. 광복 이후에 굉장히,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이후에 제실이나 또는 서원사후들도 많이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에 또 그런 현판들을 거는 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활용방안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 한벽당, 뭐 전주 분들에게는 워낙 잘 알려진 건물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월당 채담이 낙향에서 뭐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9층의 누각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현재는 건물이 한벽당하고 6월대인데 6월대는 조선시대 때 없었던 건물입니다. 혹시 인터넷에 보시면 현존하고 있는 것은 한벽당, 한벽로하고 당하고 6월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틀린 표현입니다. 6월대는 조선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6월대는 조선시대 때는 없었고 한벽당만 있었죠. 로만 있었고 6월대는 후대예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틀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벽당에 있는 현판이 26개가 있는데요. 26개. 대부분은 다 시판입니다. 그죠? 시판이고, 현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벽당 안에 현판이 있죠. 이쪽 들어가는 출입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하나 있고, 저 전주 천변 쪽 바깥에 하나 있고, 석전 선생님 쓴 게 천변 쪽 밖에 있죠. 3개가 있고, 6월대가 하나 있으니까 4개가 있는 한벽당에는. 그리고 중수기가 있습니다. 중수기. 중수기가 지금 2개가 있죠. 중수기가 보시면 이렇게 하고 중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판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를 해놓은 것을 못 찾아서 그런데 시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한쪽이 비어있는 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건 원래 있었습니다. 없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시대를 보게 되면 19세기 많고요. 보시게 되면 15세기 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전주채 씨들의 월당 선생님의 15대 손입니다. 15대 손. 그러니까 보통 1대에 30년 정도 잡으니까 450년, 50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19세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조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전주채 씨 족보에서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성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시판이 20개, 중수기 2개, 편액이 4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의성김씨죠? 의성김씨 9살짜리 글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죠.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9살짜리가 쓴 글씨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도 이런 글씨를 못 쓰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한벽당은 중수기는 면함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지금 걸려있는 중수기 중에 하나는. 그래서 보통 중수기니까 중수한 내역을 쓰는 거죠. 중수한 내역인데 저 기문에는 반드시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기문 종류에는 기문이나 비문 또는 묘가를 쓸 때에는 반드시 그걸 써요. 누구의 부탁으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공의 15세 손 최전구가 한벽당을 중수한 뒤에 나를 비루하다 여기지 않고 기문 쓰는 문제를 상의해왔다.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썼으니까 당연히 뭐 19세기, 20세기 초겠죠. 그죠? 그래서 15세던 최전구라는 사람과 면함 최익현 선생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요즘 말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글을 부탁할 수도 있죠. 나하고 인연이 없어도. 그러나 중간 매개자는 있습니다. 보통 글을 받으러 갈 때 선생님 누구의 추천으로 선생님의 글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기문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관계망 연구를 할 때에 이 최전구라고 하는 사람과 면함 최익현은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게 이게 요즘 관계망 연구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만약에 비유해서면 최익현 선생님 핸드폰에 최전구라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직접적인 관계인 거고
또는 최정구라는 사람이 최익현의 제자이면 더 직접적인 관계인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중간에 매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갔을까? 이게 저희들이 단계, 관계망을 맺을 때 몇 개의 단계를 거쳐가느냐. 실제 관계망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나에게 문서를 하나 주고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있는 누구에게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몇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을 찾아낼까.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5단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할 때 5사람의 단계 정도 건너가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이렇게 사회에서 사람 만나면 따지죠.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안 맞아요. 중학교 어디 나갔어요? 안 맞아. 초등학교 어디 나갔어요? 안 맞아. 유치원 어디 나갔어요? 안 맞아. 그럼 그때부터 뭐 하죠? 어디 초등학교 누구 아세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주 토백이들은 대부분 2단계 가면 다 바로 아는 사람 나옵니다. 고등학교면 거기 누구 알죠? 그럼 어떻게 알아? 내 중학교 동창이야?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단계였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게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15세손 종렬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1931년도, 32년도 이 부분에 한벽당이 중수된 내용이죠. 아까 최전구라는 사람이 중수하고 난 뒤에 이렇게 중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겨놓습니다. 이제 보통 시는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요. 시를 짓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자연현상들이나 또는 어떤 가치를 설명을 하고 그걸 끌어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뒷부분에 보통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종렬이라고 하는 분이 한벽루에서 시를 지으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요겁니다. 대를 잇는 자손들이 조상의 뜻을 생각하여 오래도록 이 누정과 함께 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종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벽당을 중수하고 시를 지으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정에 있는 시판들의 경우에는 서원이나 사후나 여기에 있는 시판이나 기문 종류에는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현재 남아있는 기문들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왜? 한벽당을 보고 시를 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시판을 매달지는 않는다. 달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판을 다는 것은 그 건물을 보수하거나 그 건물을 유지하거나 그 건물을 담당의 일정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판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는 이 시는 한벽당 시도 굉장히 유명한, 이 시는 그래서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재밌는 것은 한벽당이라고 하는 누정이 어떤 기능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전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한 수 정도는, 이 중에 한 수 정도는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라사또가 새로 영에 올라 한벽당에 따로 봄 구경하네. 전라감사가 소풍 나온 겁니다. 그죠? 봄 소풍 나온 거고요. 교방에서 누가 제일인가? 교방은 기방을 말하는 겁니다. 관청에 있었던, 그러니까 관기들을 관리하던 시설, 기관이 교방입니다. 밤에 데려오라 하시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상하면서 읽는 것이 전주가 쫙 보입니다. 한벽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신광수라는 18세기에, 그리고 나오죠. 전주의 여아가 남장을 하고, 그러니까 관기잖아요. 관기가 남장을 하고 한벽당에 건물을 추는, 칼춤 추는 겁니다. 그리고 검광의 움직임이 보이나 보이질 않는데 머리 돌려 온당 안에 기운이 서리 빨갛네. 칼춤을 추는데 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동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북당의 풍악을 익히고 돌아올 때 완산의 새별곡 부르는 것은 판관이 내일 수연을 베풀기 때문이라. 이제 전주 판관이죠. 전주 판관이 내일 이제 잔치가 있는 겁니다. 또.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연회. 서울식을 배워 치마 모양 만들었다네. 이거죠. 뉴 패션입니다. 그죠? 서울 모양, 서울의 치마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패션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화려한 연회이다라는 거죠. 관의 행사가 의례에 따라서 헌신하며 첩자를 드린다. 수결하고 붉은 도장 찍은데 사람의 정을 맺는다. 뭡니까? 약간의 수고료 이런 걸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송도국에 기다린 지 오래일세 야적 끝에 돌아오라 재촉하는데 비단 몸에 걸치네. 그러니까 상당히 연회가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살 관청손님은 옷 같은 얼굴로 운비녀 빼앗으며 장난도 심하시네. 너무 생각을 너무 나가지신 마시고요. 생각을 하면 20살 관청의 젊은 손님이에요. 약반의 나이에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내려온 사람이겠죠. 한벽당에서 돌아가기 싫다며 밝은 달빛이 가득한데도 묵고 가라 하네. 한벽당에서 이제 올라이트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중군영감, 중군은 관직이죠. 중군영감. 여기서 쌍용놀이를 하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벽당이라고 하는 게 연회를 부리는 곳이기도 하고 쌍용놀이와 같은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벽당의 넓이를 생각해 보세요. 한벽당의 넓이를 생각하면 거기에 건물을 추고 몇 사람이나 앉아서 놀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여기에 있는 시의 창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 명이 이몽룡 출도할 때 변사또의 생일잔치처럼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쌍용놀이를 하네라고요. 젊은이의 호기가 문관보다 나아 백금의 장도를 던져주네. 뭐 한 거죠? 내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벽당한 연애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연애를 쭉 시작하는 것을 계절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쭉 설명을 하는 거죠. 황하정 북종의 봄풀이 푸르네. 황하정은 바로 한벽당 건너편. 지금 전주 교대 뒤쪽 그 황하정이죠. 자, 입 맞고 입 보내니까 날이 모자라네라고 하는 이런 시를 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는 사실은 현판으로서 누정에 걸리는 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누정에 있는 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한벽당과 같은 누정의 경우에는 일단 광활루는 좀 다릅니다만 한벽당과 같은 누정의 시는 조상의 우리 월당 최 선생님의 뜻을 일받아서 잘해야지 이런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식적인 틀에 박힌 시들이 좀 많고요. 다만 한벽당을 다녀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긴 시는 굉장히 서정적이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행위들을 읊은 시들도 많다. 그래서 누정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성서원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올해 무성서원 안에 있는 모든 현판에 대한 번역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수기로 보면 되죠. 이게 무성서원에 있는 현판인데요. 무성서원에 있는 현판 주류인데 그러면 시판이 없어요. 다 중숙입니다. 다 중숙이고 편액하고 주련만 있어요. 그래서 주련도 이 태산사의 2개, 그 다음에 무성서원의 6매, 강수제의 4매 이렇게 밖에 없고요. 다 중숙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시면 알아요. 그냥 연도를 보시면 1828년부터 1800년대 19세기에 쭉 있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일제시대 전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도 17년, 27년, 27, 28, 30, 32, 37까지 일제시대 때 중수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67년도에 제기 개수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현가루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중수기의 연도만 놓고 보면 적어도 무성서원은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었던 서원이라. 사액서원이기도 하고 철폐령에서 살아남은 서원이기도 하지만 이 운영을 둘러싼 문중들, 그죠? 정시문중이나 김씨문중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자를 쭉 보면 태산사는 석전 선생님이 쓰셨고요. 무성서원의 편액은 1696년에 사액을 받기 때문에 그때 썼던 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성제, 그다음에 김양문이나 송세림 다 봉안되어 있는, 태산사에 봉안되어 있는 선비들입니다. 그분의 10대 손, 11대 손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시기부터 이제 지금 한 13대 손 정도 되겠죠. 13대 손 정도. 그래서 주로 그 시기들이 있는데 작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다 김씨들이 많죠. 김씨가 아닌 부분은 관찰사이거나 또는 수령들이거나 군수인 사람들의 글인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쭉 하다가 이 고원훈 전라북도 지사를 했던 36년도 고원훈 굉장히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친일파고요. 고원훈 송별시는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 향교에서 고원훈이 전라북도를 떠난다고 향교에서 유림들이 막 한시 써가지고 떠나서 안타깝습니다. 막 선정을 베푸는 이런 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만 친일 잔재입니다. 저것도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무성서원의 건축, 건립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약사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성서원의 이제 중수기들 내용을 보면, 무성서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치원 선생하고 그 다음에 신장 선생을 비롯해서 불우원 여기 있죠. 정극인 선생, 송세렴, 정원충, 김양무, 김관 이런 분들이 지금 태산사에 봉헌이 되어 있죠. 주로 관리도 이분들의 문중 후손들이 주로 관리의 주체나 대상이 된 거고요. 무성서원은 무성서원 원장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때 조직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문서가 현재 무성서원에 다 남아있죠. 연구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서원에 함께 모시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중수기 보면 대부분 다 이럴 겁니다.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학문을 삼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찰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뜻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멋멋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중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있는 이런 중수기를 가지고 문화를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문화를 알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분석하는 것, 그 사람들의 역할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광활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선 초기에 건립된 거고요. 1434년에 광활로로 개축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이 광활로 건물은 인조 때, 어디는 38년으로 나오고 어디는 26년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좀 제가 좀 찾아서 확인을 하고 올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건물로 남아있는 건 이 광활로 건물하고요, 영주각이라고 하는 건물, 이 건물이 조선시대 때의 건물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일제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건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밑에 이게 하나의 시판에 열 몇 개인가가 있습니다. 이때는 운자를 두고요. 이 시기가 아마 193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운자를 주고 전국에서 이 시를 아마 모은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시들을 현판에 새겨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현판을 가지고 고려해야 될 점은, 현판은 제작 시기가 거기에 쓰여진 사람의 시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제작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현판에 쓰여진 글사는 시를 지은 사람의 글씨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사람 필체잖아요. 그래서 시를 지은 사람의 글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현판에 글씨를 쓰는 사람, 글씨를 쓰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 현판은 제작 연대를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건 뜯어가지고 뒷면을 보고 또는 재질이나 또는 분석들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현판은 문화재로 지정을 못합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광활로에는 현판이 총 123개가 있습니다. 시판이 100개가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문 3개, 명구, 서문, 의연록, 임원록, 중수기, 창건기, 편액이 9개 있습니다. 광활로 원이니까요. 광활로 건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남원의 김병태 선생님이 그 광활로에 있는 시들을 좀 모아가지고 책을 내신 게 있어요. 그 책에서 좀 제가 발췌를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촬영한 부분입니다. 광활로는 기본적으로 개궁이라고 해서 아마
광활로 가셔서 보시면 개관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개궁입니다. 즉 달나라에 있는 옥황상제가 살던 궁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광활루원 전체에 대해서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궁, 옥황상제가 살던, 그 다음에 삼신산, 그 다음에 은하수,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견우성, 오작교가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서 현실과 이상의 관계들을 읊은 시가 굉장히 많고요. 읊은 시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시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전필제 김종직의 시인데 보시다시피 전필제의 생존율이 15세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판이 15세기에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후대에 제가 전체 사진을 안 했는데 전필제 선생님, 송강정철 유명한 사람들 신음, 상촌 신음 해가지고 따로따로 같은 현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후대에 광활루와 관련된 시를 모아서 현판으로 제작해가지고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걸었는지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일제시대 현판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현판들은 정확한 연도를 알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시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자료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듣느라 보시게 되면 은하수 난간밖에 가로놓여 있고 쓸쓸한 밤 다듬이 소리 어디서 들리는가, 아마도 월구항아가 약 짖는 소리겠지. 달나라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조선 전기의 시인들이 읊혔던 것들은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읊은 것 같습니다. 광활루에 올라와서 현실이 아닌 이상향을 쫓는, 이상향을 보는 이런 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백강 이경여라고 하는 분이고요. 여기 보면 은하수 별빛 밝고 광활루 발붙차인데 오작교 동서로 견우북도 가깝구나. 하늘나라와 인간 세상은 풍경이 달라. 그렇죠? 개궁에는 달이 1000년을 두고 머문대. 개궁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옥황상제가 머무는 궁입니다. 하늘나라와 인간 세상은 풍경이 다르다. 내가 광활루에 올라와서 보니 인간 세상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는 개궁과 같은 하늘나라의 세상이구나. 그래서 현상과 이상의 괴리 또는 차이점을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이경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상향과 현실의 엄격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인간 세상이 하늘 세상과 같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을 읊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송강정철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보면 참 기분이 안 좋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정열입을 비롯해서 호남의 선비들을 다 처벌하는 데 앞장섰던 게 송강이니까 어쨌든 송강이 이렇게 썼습니다. 은하연목 크게 넓혀 하고 두 귀에 대를 심어 맑은 바람 잡아두었네. 바로 송강이 광활루에 와가지고 삼신산에 해당되는 영주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루원 앞에 가면 조그만 정자들 3개 있죠. 그게 삼신산을 형상하고 있는데 이때 대나무를 심어서 바람소리를 가두고, 그죠? 소림소리. 그리고 거기에 이상향으로 되어지는 삼신산을 상징하는 것들의 사업을 했던 게 바로 송강정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읊은 겁니다. 관찰사업 일할 적에. 그러니까 대를 심어 맑은 바람을 잡아두었네 이 말이죠. 그죠? 다만 맑은 바람 밝은 달이 있었다네. 관찰소를 이럴 적에. 그러니까 송강정철은 사실은 광활루를 정비한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광활루를 정비했던 사람이고 정비한 어떤 시회를 소회를 아마 시로 읊혀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숙제 강임행,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정치가이들이고 무진들이죠. 이런 분이었습니다. 명승으로 알려진 남녀고을 광활루 6월에 올라와도 가을같이 서늘하다. 이거 풍경을 읊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시는 기본적으로는 풍경을 읊고 뒤에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뒤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문득 달떠오니 하늘이 가까이 다가서고. 이건 뭡니까? 아까 이경여가 했던 것처럼 인간 세상이고 하늘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늘과 인간 세상이 가까워져 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경여도 다름을 설명한 게 아니고 아마 인간 세상이 하늘과 같은 세상으로 가야 된다. 유토피아를 쫓는, 이상향을 쫓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인합일과 같은 뭐 이런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붉은 난간 굽어진 곳에 견우성이 지나가는, 이것은 하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3절에서는 문득 달도오니 하늘이 가까이 다가가고 라고 하는 건 인간에서 하늘로 가는 거고요. 견우성이 한다는 것은 하늘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세상과 인간 세상이 같이 교류하고 같이 합일되는 이런 부분들을 푼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눌제 양성지, 남원 부원문으로 했던 눌제 양성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원율시인데 좋은 시절 직을 받고 높은 노에 오르니 백정누광이 말하겠구나. 왕실의 은혜 보답하지도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비난과 줄 때 나란 일에 매인 몸 어찌 흥치 마냥 풀려면은 이때 마시냐 아니면 언제 마시냐. 풍류가 좀 있죠. 내가 관리로 내려왔는데 마냥 놀 수는 없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놀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것은 기녀의 시판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남원 광활로에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녀 최봉서는 경우에 저기 썼습니다만 춘향사당 건립에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고요. 전국의 권번, 남원 권번 소속의 기생이었습니다. 전국의 권번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춘향사당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춘향사당에서 제주로 참여를 꾸준히 했던 기녀입니다. 기녀. 자, 이 기녀의 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1930년대 대대적으로 중수를 할 때 춘향사당이 만들어지고 춘향사당에 만들어졌던 또는 그때 광활로에 대한 대대적인 아마 중흥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제대로 연구된 게 없긴 한데요. 그런데 이 기녀 최봉선이 읊었던 시는 사랑입니다. 자, 광활로에 든이 이어졌네. 상제께서는 금붕을 시켜서 인간에게 이별의 수심일랑 추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또 기녀 연옥이라고 하는 그 기녀가 쓴 시도 같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소척도 춘향처럼 절개 지키고자 하지만 목련 같은 도령이 없어. 안타까운 거죠. 사랑에 대한. 그래서 광활로의 현판은 그 이상향에 대한 시를 읊은 것들이 많고요. 그 중에 또 춘향의 사랑에 대한 시를 읊은 것도 많은데, 춘향의 사랑에 대한 시를 읊은 것은 비교적 후대의 시들인 것 같아요. 비교적 후대에 오면서 광활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춘향이와 이몽룡의 어떤 러브스토리의 어떤 중심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판에는 없지만 광활로에 대한 시를 좀 찾아보니까 유명하신 분이 시가 있어요. 다산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만마관을 지나오니 아마 쭉 여행을 이렇게 하시다가, 만마관은 여기 전주 남관을 만마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나오니 광활로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아마 전주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백제말의 유인계가 정전을 개척하였네 라고, 대방의 요새 남원은 대방이 아니었는데 특별히 유인계로 인해 이름을 얻었다. 대방이라는 옛 지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령의 전장기운 거쳤고 봉화가 치고 춤추고 수양권을 가지다 매물을 노나. 이것은 다산은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다산의 시는 사실은 사회개혁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대방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떻게 붙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정전입니다. 토지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래서 보통 이 시가 문집에 실릴 때에는 시를 만든 시기에 맞춰서 시를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후한 또는 이 시가 만들어진 시기에 다산의 또 다른 글을 보면 아마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되어 있던 고민들,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광활루와 같은 누정에 있는 어떤 시판들은 대부분 어떤 정치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특징들, 경치를 읊거나 이상형을 읊거나 사랑을 노래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시들은 그렇게 많이 보일 수가 없다.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 상촌 신음의 그 현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촌 현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광활루에 대한 다른 현판입니다. 다른 시인데 역시 사랑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주로 이상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랑을 같이 노래하는 이런 시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광활루의 현판은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새로 제작되어서 들어간 현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체하고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시는 그 시를 지은 사람의 생물 연대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현판에 제작되어 있는 경우는 또다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좀 빠른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안 되어 있는 부분, 유학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지역사와 관련해서 연구들이 참 많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유학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유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간제 선생님하고 간제 선생 문인에 대한 연구.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성사심세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제 선생님의 그 유학적인 사상에만 집중하는 연구들이 좀 이루어져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유학자들이 근대라는 시기를 어떻게 봤을까?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 대학에 있는 김건우 교수님께서 간제 선생님이 예수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들을 좀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부분이고요. 진흥사업인데 이게 현판이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좀 종합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일단은 전체 현황 분석 끝났으니 이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늘어간 밀도 있는 연구를 해보자. 그 밀도 있는 연구는 현판 자체에 대한 보다 현판을 통해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유학자들의 집합, 네트워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요건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문과 시문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 기문과 시문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 기문의 경우에는 그 기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 형성되었던 왜 중수를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중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여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떠한 구조적 맥락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변화죠. 건물을 새로 짓거나. 문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을까를 조금 더 탐구해야 되겠다. 지금 유교 관련해서 서원 사업 많이 복원되고 복설되고 있습니다. 건물 지어놓으면 끝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건물 안에서 뭔가 기능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도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번역하자. 참고로 저는 한시 번역 잘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문학적 상상력이 별로 없어서인지. 자, 그 다음에 서예사적인 연구인데요. 글씨를 쓴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글을 짓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짓는 사람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굴까? 이건 정말 거기에 좀 써놨으면 좋은데, 그걸 잘 안 써놓죠. 그래서 글을 짓는 사람들은 찬자를 쓰죠. 찬. 누가 찬했다라고 하는 걸 쓰고, 글씨를 쓴 사람이 서자를 씁니다. 글서자를. 그런데 현판에는 그게 대부분 다 안 쓰여 있습니다. 중수기에는 간혹 써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시판에는 거의 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근에서 활동하던 서예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다만 우리들이 현판이라고 부르는
큰, 그죠? 건물의 명칭. 여기에는 일반적으로는 낙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낙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석전화국 선생님도 한벽로 할 때는 낙관 다 석전화국 딱 쓰셨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역시 서해서쪽으로는 연구가 필요하다. 왜? 전라북도가 선비와 관련된 문화적 특징 중에 서해의 문화적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18세기 이후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일상적인 현상으로 나누어진 것이 현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제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판이 너무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단 서원이나 향교나 사우나 누정이나 물리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 공간에서 교육적 행위들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교육적 행위를 할 때 벽에 걸려있는 저 현판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냥 그것도 또 정자로 또박또박 쓴 게 아니고 초서로 그냥 막 이렇게 멋있게 써는 거죠. 그래서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건 나무네? 라는 정도.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려면 일단 번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드는 느낌인데 이게 개인 집으로 그냥 활용되어서 그러니까 문중이나 특히 문중이죠. 서원도 그렇고 향교를 제외하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게 말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무단 점유하고 살고 있는 곳이 많아요. 문 안 열어줍니다. 죽어도. 뺏길까봐. 안 열어주고요. 굉장히 실태가 나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저것은 문중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의 경우에는 재산들이 공적인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후 경우에는 문중에서 제대로 관리 안 되는 사후는 정말 형편없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적 자본이 투입되는 게 필요하다. 공적 자본이 투입이 되려면 사후 경우에도 문중의 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유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허용해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전라북도 지역의 사후도 사후인데 제실 중에 굉장히 좋은 제실이 많습니다. 그 제실들이 대부분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실에서 요즘 시제를 지내면 머리 하얀으신 분들만 와요. 젊은 사람들 거의 안 옵니다. 문중 사람, 문중의 젊은 애들이 안 오죠. 자, 요거 개선해야 되고 그것을 문중을 풀어라. 제실도 문중을 풀어서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자산들이 많이 남아있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판이나 편행을 활용하는 이런 사례들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향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가장 개혁적으로 공간을 열어버렸던 향교는 전주향교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는 락 공연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공간을 열었죠. 저는 이 문호를 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호를 연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들로 갈까라고 할 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의미는 그냥 껍데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안에서 활동했고 그 안에서 뭔가를 영위했던 사람들, 즉 사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저희가 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 연구입니다. 이 문학적 연구는 사실은 현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판을 중심으로 하되 그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문학 작품을 집대성하는 것. 그러니까 광활루면 광활루 안에 있는 시판이나 기문이 중심이 되되 그렇지 않은 작품들까지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광활루의 문학적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연구들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리적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원향교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전라북도에 아까 26개의 향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향교가 7개밖에 안 됩니다. 서원은 무성서원 하나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향교 19개의 향교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서원향교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못할까요? 라는 문제고요. 그것은 운영할 인력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향교에 가시면 60대도 어린애 취급 받습니다. 60대도. 60대가 커피 타고 그래야 돼요. 요즘 경로당 가면 70대도 막내 신분, 담배 신분을 해야 된다는데 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향교를 운영하고 향교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젊어져야 되는 필요성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운영이나 이런 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열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그렇게 고령화되어 있는 운영의 주체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국립전주박물관과 같은 박물관들, 그 다음에 대학의 연구기관들, 그 다음에 문화시설들 있죠. 이 시설들과 조인할 수 있는 중간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 학생들이 없어요. 실제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학생의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설들은 평생교육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향교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향교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플러스 알파가 가야 된다. 이제는 유학만 가르쳐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향교는. 그래서 또 다른, 그래서 남원향교가 그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남원향교는 거기서 뭐 수 놓는 자수 이런 강좌도 있고요. 다양한 문화 강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처럼 움직여야 되는 기관으로 전환되고 있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교문화자원이지만 유교문화자원이 시민들에게 공간과 대상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유학을 베이스에 깔되 기본적으로, 그러나 보편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시설들 자체가 운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저는 그게 청년들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을 지자체가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제가 지금 계속 저희가 요즘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신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있는데요. 뭐 잘 아시잖아요.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모습 이렇게 보이게 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현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왜? 지금 한벽당에 가서 한벽당에 읊은 시를 가서 이렇게 보면 느낌이 하나도 안 오죠.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발전해 오면서 예전에는 풍광이 좋았던 곳이 지금 아파트가 쭉쭉쭉쭉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에는 정말 멋있는 풍광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 풍광. 현장성이 없습니다. 그걸 커버해 주는 게 뭐냐? 한시에 나타나는 풍광을 증강현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시를 잊고 증강현실을 같이 볼 수 있게 해줘요. 아, 송강정철이 읊었던 이 시의 이 모습이 이런 풍경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요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전주시에도 조금 제안하고 있는데 한벽로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돈이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디지털 눈높이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애지간하게 잘 만들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전주박물관도 선비 전시실 만들 텐데 걱정입니다. 그게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하나 만들어도 잘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한시에 담긴 풍경을 AR이나 VR로 구현시키자. 이게 지금 정부 정책하고도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소위 요새 말하는 언택트 사회, 그러니까 비접촉,
비대면 사회에서 맞는 트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DB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제가 짬짬이 데이터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도에서는 전라유학진흥원이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정책적 방향 중에 하나가 디지털 진흥원으로 가는 생각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트렌드일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기초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없다는 게 현재 아쉬운 느낌이고요. 그래서 더디지만 하나하나씩 쌓아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 나가는 걸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갖춰진 조건에서 앞서 나가는 기술도 하면 저는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게 보다 더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유교의 현대적 해석이 저는 계속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충이라는 게 뭐고, 현대사회에서 효라는 게 뭐고, 현대사회에서 예절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공자 말씀으로 설명하지 말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유학자들에게 늘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만 아는 설명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학을 좀 설명해 주라. 이것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가는 방향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유학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유학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더디 갈지언정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